9월 8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해명에 나섰습니다.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정황상 전달했을 수도 있다.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요.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논란만 더 키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이 직접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막 추가 회견을 열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윤석열 전 총장을 저격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정치 공작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죠. 또 언론중재법 통과도 강조했는데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조금 전 첫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금 전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모든 걸 던져 정권 재창출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후보의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충청 경선에서의 패배를 뒤집기 위한 승부수로 보이죠. 민주당은 오늘부터 선거인단 64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이틀간 국민 면접을 진행하는데 진중권 전 교수가 면접관으로 나옵니다. 네, 속보도 많고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아니 저를 무슨 현안질의 이런 데서 소환한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응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김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여러 분 발언들을 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홍 검사로부터 이제 검찰에서도 당선하고 나중에 아니면 수사까지 하겠지만 그러니까 신속하게 나는 조사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상식적인 맥락에서 한번 보십시오. 저희 처와 한동훈 검사장의 그 채널A를 두 건을 묶어서 고발장을 쓴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고, 저는 그 어느 언론의 그 고발장 내용들을 좀 인용을 해서 썼는데 그러지 말고 그거를 좀 크게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언론을 통해서 잠깐 보니까 이게 도무지 검사가 작성했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제 처에 무슨 주가 조작 의혹이냐 하는 게 지금 특수부에서 1년 6개월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경찰청에 2013년 그 무슨 내사 첩보 보고서인가 하는 것이 그게 도대체 어떻게 뉴스타파에 유출이 되며, 또 뉴스타파가 한번 공개하고 나니까 메이저 언론들이 벌떼처럼 그거를 보도를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거는 그 첩보 보고서에 관련된 거는 금방 확인해 보면은 주가의 변동도 없고 그 사람이 관여했다는 것은 조사도 금방 끝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것도 시기도 그게 벌써 11년 전입니다. 제가 결혼하기도 전이고, 제가 그거를 뭐하러 야당에다가 던져서 고발을 해달라고 하며 정상이 아닌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리고 한동훈 검사도 그 당시에는 실명이 나오기도 전이에요. 그래서 성명불상이기 때문에 일단 인권부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중앙지검에다가 제가 남부지검 사건까지 전부 끌어다가 중앙지검에다 압수수색 등 수사를 제가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이거를 야당에다가 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뭐가 앞뒤가 맞는 거지, 뭐 유리한 게 있습니까 저한테? 한동훈 검사 그 사건도 그 담당 부서에서 9번에 걸쳐서 무혐의를 올렸는데도 결재를 안 해주는 검찰 아닙니까? 그러면 명예훼손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한동훈 검사 사건 자체가 혐의 없으면 결정을 해야 그 다음에 명예훼손 문제가 거론이 될 수 있는데, 채널A 갖고 도대체 장사를 얼마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야당이 고발장을 내면은 그거 수사할 수 있습니까? 저 자체도 수사에서 배제가 됐어요. 그리고 대검 실무진과 중앙지검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수사심의에 회부하려는 것도 못하고 계속 수사를 지휘권을 박탈하고 했는데, 도무지 무슨 그거를
야당을 통해 갖고 고발을 시켜 갖고 뭘 어쩌자고 한다는 겁니까? 상식에 맞아야 뭐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또 한 가지만 또 수사정보 정책관이 네. 검찰총장 네.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당한 일이라면 자기 원래 본래 하는 일이라면 저 대검 차장 총장한테만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총장한테 먼저 보고하고 차장한테 보고하든지 차장 보고를 하고 총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절차를 다 거쳐서 하는 것이고요. 그 이외의 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그리고 그 당시는 총선 전이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저 각종 그 선거사범 사건에 대한 지휘에 분주할 때입니다. 선거가 코앞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걸 가지고 해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수사정보 정책관이 네. 검찰총장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움직일 수도 있죠. 자기가 누구 만나고 누구하고 문건 주고받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한들 그런 걸 다 총장한테 보고하고 뭐 결재받고 옵니까? 더구나 한번 보십시오. 그 보도에 난 그 고발장 내용 그 언론에서 인용한 걸 보면 4월 3일 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네. 막 4월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금 현재 기자회견 모습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해명이 안 되고 혼란만 더 키웠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상당히 시끌시끌한 상황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접 등판해서 본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중요한 내용이 뭐 앞에 이제 본인이 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본인을 국회로 부르면 언제든지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당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증인으로 부를 제가 참고인으로 부를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의 국회 증언이 뭐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고발장이라든지 문건에 대해서는 이제 괴문서라고 일단 정의를 했습니다. 괴문서로 국민들을 혼동에 빠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범 여권 또 일부 언론 또 제보자가 공작과 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밖에 또 어떤 얘기들이 눈에 띕니까? 일단 국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 전 총장의 주장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고발 사주 의혹은 공작과 선동이고 이 제보 문건은 신빙성이 없는 괴문서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윤 전 총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서 공작을 하려면 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보자에 대해서 좀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어떤 문건이든 출처와 작성자가 나와야 신빙성이 있다라고 했고 일부 언론이 재소자의 말까지 빌려서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제보자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어떻게 언론에 먼저 제보한 사람이 공익 제보자가 되느냐 이런 말도 했고요.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작성자와 출처를 명확히 말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인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국장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회 현안질의 소환 등에 뭐 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선거에 나오는 누구나 무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검증을 요구하려면 정상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모독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께 공작에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드린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신체권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고요. 네. 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4시 반부터 진행된 윤석열 전 총장의 회견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여권의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공작과 선동이라고 이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권 쪽 반응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부의 중간에 이제 민주당의 반응이라든지 또 관련자들의 반박이나 또 이제 공세가 나오면요. 저희가 추가로 속보를 짚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김웅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일단은 이제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뭐 그런 지적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김웅 의원을 법꾸라지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따가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 도입 시기를 고심 중인데요. 일단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기는 11월부터로 하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죠. 가로세로 연구소의 운영진 3명이 어젯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장면을 생중계하기도 했는데요. 모두 10차례 넘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신혜원의 뉴스픽5 시작하겠습니다. 네, 속보가 쏟아지는 하루입니다. 정치부의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자, 뉴스픽5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픽은 신규 확진 2,050명, 그리고 가세현 3인방 체포, 차관이 대선 공약을, 언론중재법 첫 회의, 마지막은 탈레반 새 정부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마의 수요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2,000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어제보다 약 500명 가까이 늘었는데요. 확산세가 잡히면 단계적인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려던 정부로선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의 유행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러한 단계적 일상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번 9월의 방역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정부는 전 국민의 70%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거란 입장입니다. 추석을 포함한 향후 한 달간이 분수령이 될 텐데요. 자, 관건은 이동량입니다. 자, 오늘 전국 확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665명, 그리고 경기도 691명, 인천 120명 등 수도권에서 역대 가장 많은 1,476명이 나왔습니다. 비율도 무려 73.3%에 달합니다. 현재 수도권에선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아예 외곽으로 나가는 풍선 효과, 또 추석 대이동도 간과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전국 이동량을 보면 직전 주보다 3% 정도 증가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량, 또 현장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이동량의 보조 지표들도 일제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또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이동량이 증가하지 않았을까 판단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야겠습니다. 어제 하루 1차 57만 명, 2차 42만 명이 접종받으면서 누적 접종률은 각각 61%, 36.6%를 기록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추석 전 1차 70%, 11월 2차 70%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이 목표를 달성했었던 백신 선진국들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8월에 접종 완료 80%를 이뤄낸 싱가포르, 워낙에 엄격했던 방역 조치를 풀어서 가게 문을 열고 식당 내 식사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만에 상황이 급변했죠. 주간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일주일 만에 위드 코로나 정책 폐기, 기존의 강력한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이 넘쳐난다는 미국에선요, 현지 시각 7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가 4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인구 3억 3천 명의 12%, 8명 중에 1명은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는 겁니다. 접종이 본격화되며 하루 10,000명대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 수는 6월 말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무섭게 늘어났고요. 4천만 명 중에 10분의 1인 400만 명은 최근 한 달 새에 나왔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레 백신 접종을 재차 독려하는 대국민 연설을 가질 계획입니다. There is a good proportion of this country who are behaving as if the pandemic is behind us, and clearly it's not when we have more than 1,500 Americans dying every single day.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해외 국가에서의 재확산, 특히 돌파 감염 사례가 느는 걸 고려할 때 목표 접종률을 8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백신을 맞더라도 코로나와 떨어져 살 수는 없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며 보다 현실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영국이나 이스라엘, 미국을 보시면 2차 접종이 50% 완료한 시점에서 완화를 했는데 한 번에 완화한 나라들은 다 확진자가 늘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영업자분들 위주로 천천히 방역을 완화해야 됩니다. 방역 완화 시그널이 주어지면 국민들은 사실 더 먼저 움직여요. 맞아요. 네, 두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세연 3인방 체포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MBC 기자, 또 유튜버 김용호 씨, 이 3명이 어젯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에 계속 불응했기 때문인데요. 김용호 씨는 자신의 집 앞에서 체포됐지만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10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했고 결국 경찰이 집문을 강제로 열어야 했습니다. 체포 영장입니다. 네. 너무 자세히 찍지 마세요. 자세히 찍죠. 형체만 찍으시죠. 네, 형체만 찍고. 지방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체감은 않고 가시죠. 네, 이렇게 체포 과정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이 김세희 전 기자의 자택인데요. 역시 이 망치로 도어락을 부순 뒤에 이 김 전 기자를 연행하고자 합니다. 저항하는 김 전 기자와 항의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조국과 이인영의 자녀의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고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문을 다 부셨습니다. 밀지 마세요. 왜 그래요? 제 어머니입니다. 너 어머니도 없어? 근데 왜 밀어? 왜 밀어? 왜 몸으로 밀어?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제가 집에 있다라는 걸 다 안다. 이게 저희 대한민국입니까? 제가 무슨 살인 강간범도 아니고 이거 뭐 하지 않을 거냐 지금? 제가 도둑들의 우려가 있습니까? 앞서 보신 게 강용석 변호사, 방금 보신 게 김세희 전 기자였습니다. 자, 김세희 전 기자는 경찰차에 오르기 전까지 말 아직 안 끝났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큰 소리로 저항을 했습니다. 현재 강남경찰서에는 가세연 3사람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 또 모욕 사건 등 1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된 상태인데요. 경찰 측은 10차례가 넘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계속된 불응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가세연 측은 왜 똑같이 소환에 불응했던 최광욱, 황운하 의원은 체포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자, 황운하의 혐의는 뭐죠?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기소됐고요. 자, 명예훼손보다 이게 더 센 범죄죠. 훨씬 더. 전혀 체포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최근에 구속영장이 나왔던 민노총의 전국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 뿐입니까? 조국도 출석 불응한 적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가세연은 어제 그 실시간 경찰 체포 영상으로 거액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유튜브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슈퍼챗에 무려 1,200만 원이 넘는 돈이 모인 건데요. 특히 김세희 전 기자는 체포된 순간까지도 가세연 출연진들이 제작에 참여한 뮤지컬 박정희의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되도록이면 VIP 티켓으로 더 많은 감동을 받으시길 바란다라는 글과 함께 말이죠. 자, 경찰은 향후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지는 픽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언론중재법 첫 회의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긍정평가가 주를 이루었고요. 또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공세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류정화 실장이 전할 거고요. 자, 제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저희는 협치국회를 위해 다수결의 원칙 아래 소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나가겠습니다. 합의의 전통은 소중한 것이지만 합의 지상주의는 무책임한 정치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선진국에 맞는 정치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치를 지향하되 민주당이 밀어붙일 건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재차 공언도 했죠. 자, 이런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에선 강경파인 김용민, 김종민 의원, 또 전문가로는 김필성 변호사와 송현주 한림대 교수가 포함이 됐고요. 국민의힘 측에선 최영두 전주혜 의원, 그리고 문재원 한국외대 교수와 신희석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등 주요 쟁점을 포기할 수 없다란 입장이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을 모두 빼야 한다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9월 27일 본회의에 오르는 법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네 번째 픽은
차관이 대선 공약을로 잡았습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최근 산업부 일부 직원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선 캠프가 완성된 후에 우리 의견을 내면 늦다. 공약으로서 괜찮은 느낌이 드는 어젠다를 제출해라 라고 말이죠. 자, 이어서 정치인 입장에서 할만하네 이렇게 받아줄만 해야 한다. 공무원한테 왜 정치인 메시지처럼 써내라는지 참 어렵고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작업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추신까지 덧붙였습니다. 자, 이 박진규 1차관, 청와대 비서관 출신입니다. 재직 시절 과천과 세종 아파트 2채,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2채를 보유해서 다주택 논란으로 물러났다가 4개월 만에 산업부 차관으로 영전했습니다. 이 정부 부처의 대선 공약을 발굴하라는 지시, 차기 정권 줄대기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청와대가 입장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사안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질책하면서 향후에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부처에도 유사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픽은 탈레반 새 정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무장단체 탈레반이 새로운 과도 정부를 구성하겠다며 내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수반에는 이 탈레반 최고위원회를 이끌어온 모하마드 하산 아쿤드를 선임했고요. 조직 내 실세로 알려져 있는 2인자 압돌 가니 바라다르는 부총리급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많은 폭탄 테러와 납치극을 자행한 시라주닌 하카니가 내무부 장관인데요. 미 FBI가 현상금 무려 500만 달러를 내건 인물입니다. Certainly at the first glance, at any rate, there are no significant names that would suggest that this is an inclusive government. This looks like a very hardline, exclusive Taliban government. 폭력배와 살인자들, 악몽과 같은 노골적인 비판도 나왔습니다. 포용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던 약속과 달리 탈레반 최고 지도자는 이슬람 율법 샤리에 따른 통치를 다시 선포했는데요. 카불 등의 주요 도시에서 일어난 여성들의 시위에 탈레반은 총격으로 응수했고 최소 2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하면서부터 윤석열 전 총장의 기자회견 장면도 연결을 했고요. 또 국회에서도 이제 언론중재법 관련 논의도 진행되고 있고요. 관련된 속보들이 많이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자, 속보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할 거고요. 아까 그 노래 가사 있잖아요.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한 발 다가서면 2발 도망간다. 그러니까 일상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잦아드나 싶었는데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2,050명으로 어제보다 453명 더 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2,000명대이고요. 특히 수도권 확진자가 1,476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3.3%에 달했습니다.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면은 적극적으로 좀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다시 이제 2,000명대로 확진자가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정부는 확진자 추이라든지 또 사망자 수라든지 백신 접종률을 다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는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인 오는 11월부터 방역체계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접종률이 올라가면 전파 차단 효과와 위중증 감소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고 이런 효과들이 어우러지면 단계적 일상회복도 가능할 거라고 했는데요. 거리 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건 어렵고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에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 기간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월, 화요일 이틀 사이에만요. 벌써 1,000만 명을 넘겼다는 거죠, 김마커. 네. 그제 6일부터 시작했죠. 첫날에 507만 명, 이튿날에 541만 명이 신청해서 누적 인원은 1,041만 명이 넘었습니다. 누적 지급액도 2조 6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대상자 4명 중에 1명은 지원금 수령까지 마친 겁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조치도 시행하고 있고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자체별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약 17만 개의 사용처를 확대했습니다. 네, 어제도 얘기했지만요. 내가 12%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 중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번 주 국회 예결위에서 홍남기 부총리와 소위 곳간 논쟁을 벌였던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나도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면서 국민들이 전체 재산에 따라 받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드니까 불만이 생긴다. 애초에 전 국민 지급이 이루어져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님도 대상인가요? 대상 아닙니다.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저 사람과 나의 전체 재산의 정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받는가 그런 거 아닌 것 같다라는 의구심들이 자꾸 많다 보니까 불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애초에 전 국민에게 지난 이 지원금을 지급했어야 됐다라고 예. 이제 강하게 주장했었던 거고요. 네, 이어서 고민정 의원은 이의제기 접수가 좀 있지 않을까 싶다. 납득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구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선 예결위 곳간 공방 때는 이 고 의원이 왜 정부의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고 있냐, 재정을 더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반대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이렇게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언론중재법 얘기하면서 잠깐 저희가 짧게 짚어는 봤는데요. 오늘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윤 원내대표가 가장 강조한 부분 바로 위드 코로나였습니다. 10월 말 국민 70%가 2차 접종까지 마치고 나면 공공병원 확대, 소상공인 피해보상 선제대처 등을 위해서 국회가 위드 코로나 투기를 만들고 예산에도 이를 반영하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도약의 시간이었다는 등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는 대목이 줄을 이뤘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부동산 문제는 아픈 손가락이라면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해방 이후 75년 만에 일본을 넘어선 정부로 기록할 것입니다. K방역의 성공, 카불의 기적, 대일 무역전쟁 승리, 선진국 진입,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야당을 포함해서 위대한 국민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알맹이 없는 자화자찬 연설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허은하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익숙한 자기 자랑을 쏙 빼닮은 연설이라면서 국민 고통에 대한 공감과 처절한 반성이 먼저여야 했다. 부동산 실패도 여전히 투기 세력 운운하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현재 상황 인식이 결여된 정신승리 일색의 연설이었다면서 문제를 보지 않고 성과로 인식하니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리 없다. 대한민국을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시킨 정부로 기록될까 봐 두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내일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 정치부회의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은 코로나로 하겠습니다. 확진자 다시 2,000명대, 위드 코로나 11월부터 검토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관련 의혹에서 핵심 인물로 떠올랐죠. 고발장을 받은 걸로 알려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고발장 전달 여부는 여전히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그간의 오락가락 해명을 되풀이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조금 전 진행된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 소식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지 엿새 만에 이 의혹의 키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첫 마디는 문제의 고발장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뉴스버스와의 통화에서는 직접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요. 또 윤석열 캠프는 이 통화 내용을 들어서 김 의원이 고발장을 썼다는 점을 강조를 했었죠. 이 부분을 모두 부인한 겁니다. 모 매체를 통해 보도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최 모 의원의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고 실제 보도된 본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없습니다.
네, 이 고발장 작성자 얘기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해보고요. 일단 김 의원은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장을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기존의 해명을 되풀이했는데요. 정황상 자료를 당에 전달했을 수는 있다고도 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해명하는 이유도 밝혔는데요.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단순한 기억력에 의존한 추측성 발언을 한다면 더 큰 혼란을 빚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기자회견 내내 주로 방어적으로 대응한 김 의원.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 공작에 가담했다 이런 루머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강공을 폈는데요. 김 의원이 기억이 난다고 말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당시 손준성 검사와 문자를 나눴던 건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손준성 검사하고 사실 그 문자를 나눴던 것은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대검 안에서 총장이 상당히 외로운 상황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너라도 잘 보필을 하고 힘내라. 이런 문자를 격려 문자를 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하지만 손 검사에게 법리 검토를 받은 거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부인을 했습니다. 본인이 선거법 전문가인데다가 당의 법률 지원팀이 있는데 굳이 왜 공안 전문가도 아닌 손 검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한 겁니다. 이 고발 사조 의혹에서 새롭게 논란으로 떠오른 부분이죠. 바로 이 제보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입니다. 김 의원은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 그리고 제보자는 윤석열, 유승민 모두 잡으려는 거다. 또 지금은 황당한 캠프에 가 있다. 조작 등의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이런 말로 제보자를 흠집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 공익 제보자 신분이라 법적으로 제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해당 제보자 특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료를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한 두세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법무연수원 그 명함을 들고 다녔었을 때 만났던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제보자가 중요한 이유,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의 성격이 규정되기 때문이겠죠. 윤석열 캠프는 이 여권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문제의 제보자가 만약 국민의힘 관계자라면 이 의혹의 결이 달라지는 겁니다. 김 의원은 오늘 정부 여당을 향해서요. 일체의 공작을 중단하라라고도 했는데 이 공익 제보자로 신분이 전환되기 전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제보자를 압박했죠. 제보자가 숨어서 그냥 계속 그 뉴스버스하고 이런 그 보도 그만 그 일종의 협잡만 하고 본인은 책임 안 지고 안 나오고 하는 거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보도의 신빙성, 그 신뢰성에 이제 그 오염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와야 될 시점이에요. 네, 방금 윤 전 총장도 이 제보자는 공익 제보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 김 의원이 지목한 자료 전달자,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관계자 A씨는 본인이 제보자가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료를 받은 사람과 제보자 다른 인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A씨는 당시 대화한 텔레그램방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며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내용은 기억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제보자가 아닌데 황당하다며 제보자 색출로 프레임이 잡히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뉴스버스 측은 제보자는 국민의힘 관계자가 맞다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다른 캠프 활동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제보자 얘기는 이제 다른 캠프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뉴스버스 기자는 당시 김웅 의원이 제보자에게 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라 이렇게 특정했다는 내용도 새롭게 공개를 했는데요. 이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답변입니다. 김웅 의원 전화해서 이거는 이제 중앙지검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대검 민원실에 접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검찰 그때 당시에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갈등이 좀 심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핵심 의혹으로 떠오른 이 고발장 작성자 얘기를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인 듯 합니다. 김 의원이 본인이 썼다고 했던 고발장은 지난해 4월 3일과 8일에 전달됐던
2건의 고발장 중에서 이 8일에 전달된 요 부분인데요. 바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겁니다. 문제는 이 8일 전달된 고발장이 실제로 지난해 8월에 실제로 접수된 고발장과 내용이 거의 똑같다는 건데요. 이 최 대표의 잘못된 주민번호 그리고 잘못된 유튜브 조회수도 그대로 복사가 됐습니다. 김 의원은 텔레그램 속 고발장은 본인이 쓴 게 아니라면서 본인이 초안을 잡은 고발장은 수기로 쓴 거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A4 한 장이었고 제가 이제 뭘 할 때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써가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도표 같은 것도 좀 그리면서 그렇게 해서 보냈던 것은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먼저 이게 그 유튜브 방송에 나온 것들을 보고 이거는 이미 기소된 내용과 배치된다라는 걸 제가 알아냈거든요. 만약에 제가 작성을 했었으면 손모 검사한테 제가 그걸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해 8월 이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썼다는 당 변호사는 고발장의 초안을 당에서 받았다고 했는데요. 고발장의 초안은 언론에 보도된 텔레그램에 등장한 고발장과는 다른 버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텔레그램 사진 속 고발장과 실제 접수된 고발장이 왜 거의 유사한지, 또 김 의원이 쓴 초안은 어디로 전달돼서 어떻게 소화된 건지 의문점이 계속 남는 대목입니다. 언론 보도 초안은 편집 형태가 다르고 고민정이 당선자로 표기돼 있습니다. 검찰이 예쁘게 고발장을 만들었으면 그대로 쓰면 될 일이지 편집본이 버전이 다른 것이 존재한다는 게 이상합니다. 허접한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네, 이 고발장 보냄의 당사자죠. 손준성 검사는 앞서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죠. 결국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건 검찰일 텐데요. 대검찰청 감찰부는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하고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손 검사가 당에 넘긴 것으로 알려진 이 고발장, 그리고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제보자의 휴대전화 등인데요. 대검은 손 검사의 컴퓨터도 확보한 상태인데 아직 관련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죠. 윤 전 총장과 가까운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쓴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라는 보도를 봤는데 그 후에 진행 사항에 대한 보도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감찰 결과 소위 여권이 원하는 그런 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초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총장, 여론의 관심이 제보자와 고발장 작성자로 옮겨가면서 한숨 돌린 상태라고 할까요? 방금도 다시 한번 부인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윤석열 캠프는 김웅 의원과 제보자 간의 진실 게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만일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총장은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사주를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캡처가 됐고 김웅 의원이 전달받아 누구에게 주고 하는 얘기하고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 연루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둘 사이의 연관관계를 뭐 하나라도 확실하게 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제보자가 누구냐, 어느 캠프 소속이냐 공방이 벌어지면서 이 시끄러운 상태인데요. 이 대선 시기에 고발 사주 의혹이 다른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도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좀 마뜩찮을 겁니다. 검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이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죠. 원희룡 전 지사입니다. 같은 후보들 내에서도 사실관계를 앞질러가면서 사퇴니 사과니 이런 서로 공격하는, 내부 공격하는 이런 양상도 생기고 해서요. 매우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서 그에 대한 성격 규명을 우리가 같이 한 상태에서 한 팀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연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추미애 후보가 대표적인데요. 손준성 검사는 윤 전 총장의 수족이었다면서 지금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가 어딘가에는 남아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중앙 컴퓨터를 다 대청소를 했을 것 같거든요.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이나 또
손준성 여러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본체의 증거가 사라졌을 텐데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하고 큰 소리를 땅땅 치는 것 같은데 네, 디지털 정도의 특징이라는 건 어딘가 남아 있어요, 사실은. 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또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의 사죄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전원 출당 조치를 국민의힘에 요구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사유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습니다.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자체 조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입니다. 네,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논란을 해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죠. 국민의힘 내에서도 불만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치 공작에 대한 해명에 나섰는데 전면 부인하는 모습이었죠.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맹탕 기자회견 연 김웅, 제보자, 고발장 작성자, 논란 가중. 네, 앞서 정치부에 시작할 때 저희가 국회 현장을 연결해서요. 윤석열 전 총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좀 들어봤죠. 예정에 없던 회견이었습니다. 오늘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니까 직접 이제 등판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관련된 그 내용을 아까 이제 직접 현장 연결을 통해서 들어봤지만요.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신채거? 네, 일단 윤 전 총장은 정치 공작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번번이 선거 때마다 공작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기성 정치인들과 국민 여러분 앞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치 공작을 하려면 잘 준비를 해서 하고 인터넷 매체나 재소자 말고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메이저 언론이나 신뢰 있는 매체를 통해서 하라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문제의 고발장은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은 괴문서란 점도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엑스파일처럼 보고 있는 것이죠. 4월 3일에 일어난 일이 4월 3일자 고발장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도 했고요. 말씀드렸던 엑스파일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제보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의도판에서 다 아는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공익 제보자가 되느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문건의 출처와 작성자를 대라라고 했습니다. 정치인들에게도 이 의혹의 검증을 요구하려면 정상적인 자료와 절차로 제기를 해라.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허위일 경우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번 의혹을 20년 전의 김대엽 사건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그때처럼 국민들이 휘둘리지 않는다. 나를 국회로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당에서는 이 다음 달 국정감사 또는 이제 현안 질의에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부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야당을 통한 고발 사주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실명이 나오기도 전인데 그걸 야당에 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나한테 유리한 게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도 촉구를 했는데요. 손 검사가 지시 없이 혼자 움직일 수도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렇다, 문건이 있다고 그걸 다 총장한테 결재받느냐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당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에 나선 걸로 알고 있고 캠프 차원에서도 정치 공작 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증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했던 윤 전 총장이 이제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된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제가 좀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특별한 속보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된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전달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안 나오면 내일 다시 정치부회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진행된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좀 더 추가로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유 실장이 이제 자세히 좀 분석을 했는데 기존 해명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잖아요. 다만 유승민 캠프 대변인직에서는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된 책임을 지겠다면서 유승민 캠프 대변인직을 내려놨습니다.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장을 받았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이 해명 내용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한방이 없었던 기자회견인데요. 진실 규명을 기대했던 야권에서도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여욱 전 의원은 택배를 배달하면서도 내용물이 뭔지를 알건만 고발장이란 것을 전달받고도 또 국민의힘의 중요 직책을 맡은 제보자에게 건네면서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건 답답하다 못해서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제보자가 여의도 정치판에서 뭐 누군지 다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도 했는데 일단 논란의 초점이 제보자 또 고발자 작성자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흘러가면서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뭐 철저하게 선을 그려는 그런 움직임이 발견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과 가까운 권성동 의원은 이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이나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을 했더라도 윤 전 총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요. 이제 윤 전 총장도 비슷한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직접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손 검사가 윤석열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추미애 전 장관이 데려온 인사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권의 주장을 반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측근 부하가 이 일을 저질렀다 그런다면 윤석열 총장이 몰랐을 리가 있겠냐.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같은 논리라면은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신채거. 네. 뭐 할 얘기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기자회견 관련해서 네. 속보가 나와서 챙긴 내용이 있는데 속보 전해드릴까요? 아니요, 일단 요 얘기부터 좀 끝내고 할까요? 하죠. 네, 알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이 얘기. 추미애 전 장관은 손 검사가 이 추미애 사람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손 검사를 교체하려고 할 때 윤 전 총장이 수족을 자르지 마라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일단 총장이 지난번에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총장이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서 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돼야 손준성도 저의 부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총장이 말을 바꿔서 이제 생각하니 제가 부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제가 받아들일게요. 네. 신체커가 지금 이제 취재했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민주당 반응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하면요. 그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윤 전 총장이. 그에 대해서 이제 송영길 대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만 하면 되는 거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윽박지르는 태도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뭔 일이 생기면은 국민 앞에 소상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려는 자세가 중요한데 후보 시절부터 저렇게 윽박지르면 과연 권력의 자리에 갔을 때 어떨지 심히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까 이제 윤 전 총장이 국회에서 부르면 또 정치권에서 부르면 얼마든지 나가서 응하겠다, 얼마든지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당 차원에서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일단 현안 질의에 앞서서 이제 수사가 먼저다. 그러니까 수사가 되면은 참고인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추가적인 입장이 더 나오면요. 저희가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류 실장도 이제 고발장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의 고발장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인데 마침 오늘 그 재판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얘기가 직접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고발 사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에 법률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 이 사건의 기소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이용해서 대의민주주의와 선거를 왜곡시키려 하는 부당한 기소라면서 공소 취하가 마땅하다 주장했는데요. 선거 공작, 공소권 남용 관련 증거를 제출하게 해달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의혹 제기는 수사와 공소 제기 절차의 적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관련 선고는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더 길어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최 대표는 앞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최 대표가 이번 사건에 이제 당사자 중 한 명으로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잖아요. 야권에서는 최 대표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죠. 네, 최강욱 대표가 이번 의혹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야권에서는 최 대표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인 만큼 자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최강욱 대표님께서 무슨 막 그 항의를 하시는 거 보고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분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 아니에요. 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 뭐 꼭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 누가 고발을 했던 건 둘째 문제고 일단 본인은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오늘 발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맹탕 기자회견연 기뭉, 제보자 고발장 작성자 논란, 가중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24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오늘도 키워드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와 잘 통하는 다정회 식구죠. 류정아 실장에게 물어볼 텐데요. 류 실장도 답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 실장, 제가 생각하는 그 키워드가 맞나요? 요즘 백반장이라 제가 좀 잘 맞는데 딱 그림을 보니까 하나밖에 고를 게 없어요. 보니까 눈에 바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최서원 승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최서원 승소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 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미석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안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 씨는 이와는 별개로 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은 현재 안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허위 주소입니다. 성범죄로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주소를 허위로 신고하고 실제 살고 있는 집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30대 A씨가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신상 정보도 공개한 상태였지만 A씨는 주소지를 동대문구가 아닌 중랑구로 다르게 신고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했었지만 동대문구 이웃 주민들은 이를 알 수 없었던 셈입니다. A씨의 엉뚱한 주소는 경찰을 거쳐서 법무부에 등록됐고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 이 사이트에도 공개됐습니다. 법무부 측은 경찰에 A씨의 주거지 변동을 확인해보라고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 측은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볼까요? 네, 전쟁 선포 후입니다. 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가 어제 군사정권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후 군과 경찰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약 7개월 만인데요. 시민방위군은 마괴 지역에서 군부 목표물 5곳을 공격하고 송전탑 2기를 폭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근 사가잉 지역에서도 중앙경찰서에 수류탄 공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그동안 군부에 맞선 시민들의 무장 저항이 산발적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이번 전쟁 선포로 본격적인 내전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희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김소연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여야 대선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인데요.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64만 명 규모의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충청 쇼크에 빠진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을 찾아서 국회의원직을 던지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죠.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소 무거운 뉴스는 잠시 미뤄두고 오늘의 발제는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제 대구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를 다룬 기사들인데요. 하나같이 땡땡땡땡이 사라졌다, 땡땡땡땡 자제 같은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자, 다정회 출연 징계 퀴즈 나갑니다. 당연히 상품도 있습니다. 이 땡땡땡땡이 뭘까요? 정답. 혹시 네, 좀 대박 재미 아닐까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를 만큼 황당하군요.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답, 네거티브. 역시 조멘토는 경륜이 남다릅니다. 네, 상품은 다음 주에 돌아올 박마커에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네거티브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토론 전에 미리 예고한 사람도 있었죠. 네거티브 규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도, 제가 오해라고 한 이유는 오해니까 오해죠. 그것도 받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실제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지난번 토론회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본인의 선거법 재판 그 수임료가 무료도 있었다. 제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사비라면 본인이 아실 거고. 글쎄 지금 당장 구체적 금액을 제가 계산하기는 어려운데요. 확인을 거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렇게 이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이 전 대표, 이번에는 정책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단소세를 가지고 기본소득에서 다 나눠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 전환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탄소 중립화가 촉진될 수 있는지 지극히 의문스러워요. 제가 이미 발표한 것처럼 일부는 산업 전환에, 일부는 기본소득. 오히려 다른 후보들이 이 지사를 집중 공격했는데요. 주로 공약 검증에 화력이 집중됐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 제가 이재명 후보님께 기본소득의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는데 사실 우리 이재명 후보님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거울 보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 반복하시고 그 세 분이 한번 제대로 발표를 재원 발표를 하세요. 기본 대출에 대해서 좀 묻겠어요. 당장 돈 급한 사람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당 못할 빚을 내주고 신용불량자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추심까지 당하게 하면 이게 전형적인 약탈금융이거든요. 이런 걸 하셔야 됩니까? 이거 제대로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럼에도 토론이 좀 맥이 빠진 것 같다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네거티브의 빈자리를 채운 건 민주당의 험지 대구 경북과의 연결고리 찾기였습니다. 특히 저마다의 추억이 담긴 사진 한 장씩을 들고 나왔는데요. 후보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소시적인 구구한 사연을 소개한 구구파, 그리고 가족까지 끌어모은 영끌파입니다. 먼저 구구파의 절절한 사연부터 들어보시죠. 대구는 저의 퇴출을 묻은 곳입니다. 또 대구는 그 자체로 저의 위안입니다. 저 취미를 좀 키워주십시오. 대구가 키워주십시오. 안동군 예안면 삼계초등학교 사진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100일 사진, 돌사진도 없고 이제 인생 처음으로 찍은 사진이 저 졸업사진인데 경북이 낳고 키워주신 이재명 다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하고 낙동강 지류인 영주 서천에서 MT를 가서 돌았던 그런 장면인데 제가 첫 대학 생활한 곳이라 영주 시민들은 제가 경남지사지만 영주의 명예 시민임을 다 알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자기 가족은 물론 남의 가족까지 끌어온 영끌파도 있었습니다. 안동시에 있는 그 가속마을입니다. 거기에서 가족 캠핑이라는 걸 해봤어요. 아이들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저도 잊지 못하는 그런 가족의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저의 아내가 포항 사람이고요. 저희 장인은 유명한 독립운동가셨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예, 우리 정세균 후보님 처가인 포항 흥해읍입니다. 포항 지진 이재민들을 위한 주거단지입니다. 지진 난 지 2년 뒤였던 2019년 겨울에 제가 갔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 가족의 연고지를 언급한 건 좀 의아한 대목이죠. 아무튼 네거티브를 거둔 이 전 대표, 오늘 중대 발표의 예고편이었을까요? 토론 말미에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요즘에 윤석열 씨가 추락하고 홍준표 씨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당당한 후보래야 본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빗대 이재명 지사의 신상 문제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겁니다. 자, 이렇게 심상치 않은 기류는 오늘 아침 캠프에서도 읽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또 50%를 상회하는 지지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선거고, 그러니까 아마 결국은 최종적인 어떤 판가름은 그 이번 달 말쯤에 있는 호남에서의 최종 경선이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쉽지 않은 선거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20만 권리당원이 있는 호남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 대선 후보 지지율에선 박스권에 갇힌 이재명 지사가 본선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도덕성 문제를 포함한 검증을 이 당내 경선에서 네거티브 프레임으로 이재명 후보가 피해갈 수 있겠지만 본선에서 아마 야당과 그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하는 공세가 집중적일 때 그건 과연 어떻게 타개할 거냐. 네, 네거티브 공세는 일단 멈췄지만 검증의 날을 완전히 거두진 않은 것 같죠. 이 전 대표 오늘 오후 자신이 승부처로 삼고 있는 호남을 찾았습니다. 광주를 대한민국 AI 수도로, 전남은 에너지 경제 공동체의 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국회의원직을 던진 겁니다. 이 지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반면 이재명 지사는 도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하고 도내 생활치료센터를 찾은 겁니다. 1등의 여유 같은 걸까 보란 듯이 이런 영상도 올리긴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기회를 주시면 공직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제가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 지사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 의혹과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 등 뉴스가 집중됐는데 그건 들어가서 차근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9월 8일, 오늘이 사실 민주당 후보들에겐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닷새간 1차 국민선거인단의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방역 문제로 현장 투표 없이 온라인과 자동응답 ARS로 진행되는데요.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지역 경선과는 별개로 미리 신청한 일반 당원과 국민이 투표하는 거죠. 1차 국민선거인단의 규모는 64만, 권리당원이 70만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투표 결과가 더해지는 오는 12일을 1차 슈퍼위크라고 부르고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민주당 경선 후보, 특히 호남에 올인하며 의원직 사퇴의 승부수를 띄운 이낙연 전 대표에 줌인해봤습니다. 발제 이렇게 정리하죠. 64만 표신 슈퍼위크 막 올라 이낙연 의원직 사퇴 승부수 될까? 네, 들어가서 차근히 얘기하겠다고 그랬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속보를 많이 전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물론 이제 톡쏘는 정치를 포기하면 되긴 되는데 저를 이제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조멘토를 생각하면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던졌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파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속보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 전 대표가 광주를 찾아서 광주 전남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가능하냐, 5.18 영령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그리고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습니다. 네. 김박커, 더 할 얘기 없어요? 예, 이 전 대표의 사퇴 소식에 추미애 전 장관 캠프는 경솔하다면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숨결이 밴 정치 1번지 종로가 어떤 상징성을 갖는지 망각한 경솔한 결정이라면서 본인이 아니면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는 식의 발언은 독선적이다 못해 망상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낙연 후보의 결연한 경선에 대한 의지를 표시한 걸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재명 지사 표적 수상 논란이라든지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을 둘러싼 공방은요, 저희가 내일 추가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요즘 무야홍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재명 지사를 차베스라고 공격하며 서로 간에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정책 발표회, 지난번 비전 발표회에 이어 두 번째 자리였는데요. 이름은 비전에서 정책으로 바뀌었지만 평가는 비슷했습니다. 토론도 없고 공약도 없고 한마디로 맥 빠진 토론회였다는 겁니다. 그나마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퍼포먼스가 눈길을 끈 정도였습니다. 저 안상수가 운명을 저렇게 개척했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비전 발표에 학예에 갔다는 평가를 받았었죠. 꼭 학예 발표겠대. 학예 발표 같다고. 이게 무슨 발표인지 초등학교 학예 발표처럼 그래 느껴집니다. 이번 정책 발표에도 학예회 시즌2라는 운명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지루한 7분 PT에 1분 질문, 1분 답변. 역동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기업들의 자금 중개를 매개할 수 있는 그런 금융산업을 많이 키워서 기업들의 가치가 제고되게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는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지금 조금 오버가 돼서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장 후보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토론도 안 하고 질문자도 이렇게 추첨으로 정하고 선관위가 왜 이렇게 유치한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토론을 일부러 막으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후보끼리 서로 묻고 또 재질문하고 반박하고 이런 게 돼야 사실은 평소에 몸에 체득이 돼 있는 그러한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들이 나오거든요. 형식이 부족하면 내용이라도 재밌어야겠죠. 맹탕 발표에 후보들조차 흥미를 잃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는가 하면 대놓고 조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참고 봐주기 힘들었나 봅니다.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동시 접속자 수 4천 명에 그쳤습니다. 당 대변인을 뽑았던 2만 명을 넘었었죠. 대선 경선 행사가 당 대변인 토론보다도 못하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후보가 12명이나 되다 보니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나름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역동성.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될 국민 면접을 통해 만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면접관들도 공개했는데요. 진중권 전 교수와 김준일 뉴스톱 대표 그리고 박선현 교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계절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면접. 이번엔 학예에 갔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김이 새버린 국민의힘 정책 발표에 본인의 개인기로 극복한 분도 있습니다. 무야홍 바람을 타고 거침없는 지지율 하이킥을 선보이고 있는 홍준표 의원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바짝 노를 져야겠죠. 이재명 때리기에 나서며 주목 끌기에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차베스라고 몰아세운 겁니다. 경기도의 차베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다닙니까? 기본소득이란 말을 하고 다닙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 왜 참 저 책이나 읽어보고 저런 말을 하냐. 세계에도 유례없는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을 현혹하고 있으면서 마침 어제 홍 의원이 이 지사와 가상 대결에서 앞섰다는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이재명의 상대는 나다. 양강구도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홍 의원의 도발, 오늘 이재명 캠프에서 받아줬습니다. 국가 수반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쉽게 외교적 결례를 저지릅니까? 정치적 노선이 다르다지만 일국의 합법적 국가 정상이었습니다. 갖춰야 할 기본 예의 좀 지킵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두테르테 논쟁을 벌였던 점도 상기시켰는데요.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이런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식인데 내가 보고 의의가 없는데 아니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람 집행하겠다는데 거기 왜 두테르테가 나옵니까? 필리핀 독재자 두테르테가.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차베스 대 두테르테,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포퓰리스트의 독재자란 평가를 받고 있죠. 대한민국의 국격이 있는데 대선 후보들에게 이건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닌 듯합니다. 사이다 대 홍카콜라, 탄산 대전은 어떨까요? 예, 아무래도 투명한 민생 맛은 사이다가 좀 더 맛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시원시원하죠. 시원시원하고 장바닥 언어로 그냥 그다음에 문제의 본질 핵심 일을 잘 찔러요. 홍카콜라의 장점, 솔직함이 첫손에 꼽히는데요.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일단 말을 하면 액면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꼬아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미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도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MZ세대의 특성이라는 것은 우선 거짓말을 안 해야 돼요. 정직해요. 말을 빙빙 돌리지 말아야 돼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다. 의사표시가 분명해요. 문제는 뭐든 과하면 탈이 나기 마련이죠. 홍카콜라와 홍트럼프, 어찌 보면 한 끗 차입니다. 때의 막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보수의 품격을 보여주면서 홍준표의 색깔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서요. 국민의힘 일부에선 이른바 홍준표 리스크를 지적하며 홍원의 질주를 불안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죠. 역설의 논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민주당에선 조금 색다른 해석도 내놨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가 너무 커서 많이 커서 어떤 데가 역선택인지도 한번 판단해 볼 지경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홍준표 후보가 과거에 지난 선거 때 제가 뭐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말하다 보니까 저도 옹호하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요새 민주당에서 홍준표 후보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빠져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의 매력에 실제로 제 주변에서 홍준표 후보가 더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분이 실제로 많아요. 홍원에게 빠져드는 또 다른 매력, 특유의 개그감이죠. 김경태 PD, 웃으면 보기와를 연출했던 PD의 권유로 개그맨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10월 유신이 선포되면서 대학생들 다 고향에 내려가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개그맨 홍준표는 없게 되어버린 거였고. 유신만 아니었다면 홍준표 강호동의 한 끼 줍쇼를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원한 발언과 남다른 개그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순 없겠죠. 결국 중요한 건 정책전 비전인데요. 내일 국민 면접에서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을 듯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똑소는 한마디, 면접관을 맡은 진중권 전 교수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부활하겠다. 폐지됐는데 옛날로 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무상급식 중단하자. 이것도 하던 거 그만하고 옛날로 가자라는 거고, 적폐청산 주장하면 친북 좌파다 이런 레토릭도. 그러니까 미래가 하나도 안 보이고 모든 게 이분한테는 과거가 좋았나 봐요, 그 시절이. 네, 오늘 나온 정치권의 속보부터 좀 짚어볼게요. 제3지대를 선언했죠. 김동연 전 부총리가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김마커. 네, 그렇습니다.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바꿔야 한다. 김동연 전 부총리의 출마 일성인데요. 기회 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면서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 세력을 교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이끌겠다는 겁니다. 김 전 부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은 일반 시민, 우리 주의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정치가 이런 분들을 대신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정치 엘리트, 고위 관료, 사회 지도층 인사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 과정에 즐겁게 참여하는 그런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네, 김 전 부총리는 기득권을 해소할 방안도 제시했는데요.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막고 국회의원 연임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소환제 도입도 약속했습니다. 네, 김 전 부총리는 기회공화국의 다른 말은 스타트업 천국이라면서 경제와 사회 모든 부문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각종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창의적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과거 사례를 보면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 가운데 80% 정도가 같았다면서 공통 공약 추진 시민 평의회를 만들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제3지대에 이제 김동연 전 대표가 전 총리가 부총리가 이제 뛰어들었고요. 안철수 대표도 추석을 전후해서 대선 관련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시대 정신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보통 이제 시대 정신이라는 단어를 쓰면 좀 이제 포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관련된 속보를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내일 모레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 면접을 하죠. 이제 두 팀으로 나누는데 이제 홍준표 의원은 내일이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모레입니다. 관련된 소식도 저희가 내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 등이 이제 어떤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지 또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한번 좀 궁금한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관련된 속보들은 잘 챙겨줘요. 네. 유 실장. 알겠습니다.